뭐라고? 안과 같은 거. 망간다고 그래서 당연히 잘하시네. 실제 지옥이지. 그리고 요건 저도 쉽게 계속 나갈 겁니다. 지난주에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아예 뭐 수동이 돼서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소개도 했었지. 자 여러분들 책에 36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관의 열 효율에 관한 이게 나오는데 자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 첫 번째 자 열이라는 것은 온의 불씨와 그 주위 사이에서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전달되어 있는 에너지 흐름을 우리는 열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하는 거 끝났잖아. 36조. 아이씨, 영화 지난주에 봤더니 똥을 못 가리네.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보면 열기관의 작동물질의 팽창에 의해서 외부에 밀을 해주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 관계가 있다. 이때 한 일의 크기는 온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 QH-전을 흘려보낸 에너지 QC만큼의 차이가 알짜 1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한편 열역학 제일법칙에 의해서 열기관이 순수하게 얻은 열 에너지는 QH-QC 크기와 같고 이 값이 매번 1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열 효율이 0.2라고 합니다. 자, 열 효율이 0.2라고 해요. 자, 얘는 5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3만큼을 흘려보내고 2만큼의 일을 어떻게니까 자 얼마만큼? 1만큼의 일을 해준다. 전으로 4만큼의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자 그렇다면 자 이때 Q1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W만큼이라고 저희론으로 Q2만큼의 열을 방출하는 걸 나타냈답니다.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를 W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Q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는 Q1을 흡수했고 한 2의 크기를 W라고 얘기했지. 자 이만큼을 얘기했다면 W 얘기를 했다면 고열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는 얼마가 돼? 2분의 W는 열 에너지만큼을 흡수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이게 보통 숫자로 나옵니다. 문제로 나올 때 숫자로 나와. 자 한편 열 효율이 자 1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 열 효율이 1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지. 자, 2라는 값은 Q1분의 Q1 마이너스 Q2라는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만일 2가 1이라고 한다면 자, Q2라는 녀석이 얼마가 되지? 0이 되어야 하지. Q2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얘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한편 등온과정, 단열과정 자 그리고 열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두 개의 등온과정과 두 개의 단열과정이 있으면 얘는 무슨 기관이야? 카르노 기관이 되겠지. 얘는 카르노 기관입니다. 자 열의 출입은 자 등온과정에서만 열의 출입이 있고 이때 알짜 1이 있고 단열과정에 열 출입이 없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뭐가 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한 1의 크기의 음의 값이 돼버리지. 자 그렇다면 얘는 똑같은 온도 두 온도 사이에서 단열 과정,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을 하게 되니까 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고 한 1도 알짜 1이 0이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등온 압축 과정에서 압축 과정에서 열을 외부로 방출해주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하는 일의 크기를 보면 자 ABC 과정에서는 외부에 일을 하게 되고 자 CDA 과정에서 외부부터 일을 받게 되는데 BC 과정과 DA 과정의 일의 크기가 크게 갖고 뭐가 반대가 되겠지. 따라서 알짜 1은 등온 과정에서 두
그래프의 차이가 알자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순환 과정에서 델타 U, 즉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되므로 순수하게 흡수한 열량과 순수하게 외부로 방출해준 1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이를 살펴보면, 자, 그림 가는 고여론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외부에 일을 하고 있는 자, 이 일을 하고, 자, 저 여론으로 Q2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나타내겠다. 카르노 기관이지. 나는 열기관의 연력 접촉 과정 ABCDA를 나타낸 과정이다. 이때 Q1이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지? AB 과정이 되겠지. 단열 과정에서 등원 생성하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의 내부 그래프의 내부 면적을 계산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열은 Q1-Q2라는 값이 되겠지. 이게 바로 I자 1이 돼버릴 테니까 계산이 너무 없다. 자, 등적 과정에서 열기관. 이 기관은 우리가 다르지 않은 기관인데 처음에는 자주는 안 내주고 있어. 이 기관이 스털링 기관이라는 기관이에요. 자, 스털링 기관이라고 하는데 얘는 두 개의 단열 과정 대신에 두 개의 등적 과정을 포함하는 아이야. 자, PV 그래프를 살펴보는데, 자, 얘도 역시 두 개의 등원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I야. TC가 있고 TH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얘는 A라는 과정에서 출발합니다. A라는 과정에서 출발해서 등원 팽창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겠지? 자, 그리고 얘는 B라는 과정에서 C라는 과정으로 등적 과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야. 자, 다시 얘는 등원 압축에 의해서 열을 방출하면서 B 상태로 오게 돼요. 자, 그리고 다시 그래서 A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등원 대표를 째려봐. 네? 자꾸 대표를 째려보는 거야. 또 저 셰프 아니, 거짓말. 지금 방에 이제 배를 보고 있구만. 자, AB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AB 과정은 무슨 과정? 등원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자, 열을 흡수하게 돼요. QH만큼의 QAB라고 하죠. QAB만큼의 열을 흡수합니다. 열을 흡수하게 되고 흡수한 만큼 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고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겠지. 자, 이 일의 크기는 이때 부피를 V1, 이때 부피를 V2라고 얘기한다면 자,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다. N월 TH 곱하기 NN V1분의 V2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건 적분의 결과 우리가 얻어낸 값이야. 그냥 바로 써볼게. 어이 미서호, 너 또 왜 몸 때리고 있어? 몸 때리면 아프다고 그랬잖아. 자, B에서 C로 나타나는 과정을 이야기해보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등적 과정입니다. 오늘 문제는 운동 방정식만 그냥 냈어. 운동 방정식 기출들이야. 근데 최근에 그런 형태는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수행이든 무슨 해드릴 때 많이 쓰이는 거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자, 등적 과정이 있고 등적 과정에서 자, 얘는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어. 자, QBC 과정에서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지.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변화됐지. 따라서 감소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일의 크기는 있어 없어? 일의 크기는 0이 돼버리죠. 등적 과정이니까 일의 크기가 0이라 해서 내부 에너지 방출한 만큼 열을 방출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되는 방송을 갖게
자,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과정 무슨 과정이지? 등원 과정이지. 등원 압축이 돼버리죠. 자, 등원과 압축이기 때문에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QCD라고 하는 것은 자, W와 같고 얘는 NR TC 곱하기 V2분의 V1이야. 이 값이 음의 값이 돼버리겠지. 오케이? 음의 값이 돼버렸어요. 자, 한편 자, B에서 A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자, 이 과정은 무슨 과정? 등적 과정이지 또.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 됐대요. 등적 과정이 돼버리고 이 경우에 흡수한 열 에너지는 부피 변화 없으니까 일의 크기가 0이 돼버리고 자,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뭐가 되니? 양의 값이 돼버려. 자, 그러면 얘가 전체 받은 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받지? QA라는 에너지를 받지. 그리고 QBC라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내부 면적만큼의 일을 해주게 되는데 이 내부 면적은 이 값 빼기 이 값이 되겠지. 더하기가 될까? 부피가 음의 값이니까. 이 일의 크기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카르노 기관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열을 방출하고 여기에 흡수하지. 맞아요? 자, 그래서 전체 총 흡수하는 열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QAB 더하기 QC DA가 되겠지. 한 일의 크기는 원래 똑같지,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열기관의 열 효율이 Q인분의 W라는 값이 돼. 카르노 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 중에 가장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열기관의 열 효율이야.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아. 오케이? 그래서 매우 효율적인 기관이지만 약점이 있어. 출력이 약해. 그래서 실생활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요즘 이거를 이용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스털링 기관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떠 있을 거야. 페트병 갖고 만들기도 하고 깡통 갖고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관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로 실험해 놓은 게 있어. 이게 뭐 알파벳 감마 이용해 갖고 세 가지 종류의 스털링 기관 형태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아이들 과학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 그림은 이상기체를 작동물질로 하는 열기관의 순환 과정의 압력 부피 그래프이다. 자, 비상태일 때 압력은 얼마가 되는가? 라는 문제야. 등원 과정이지. 부피가 몇 배 변했어? 자, A에서 B로 변하는 과정이 등원 과정이란 말이야. 그치? 맞아요? 자, 등원 과정이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자 3P 곱하기 V라는 게 A 상태의 값이지. 등원 과정이니까 보일 법칙을 쓸 수 있단 말이야. PB 곱하기 3V가 되버렸대. 맞아요? 그림이 아닌데? 잠깐만. EP구나. 자, 요게 돼버렸죠. 자, 그렇다면 PB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3분의 2T라는 값이 돼버린대. 얘는 등원 과정이야. 등원 과정은 보일 법칙을 써줄 수 있다는 얘가 보일 법칙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순환 과정 동안에 열기관이 한 일의 양을 살펴보자. 자, 열기관의 일의 양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위의 상태 온도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 EPV라는 녀석이 몰수가 안 나왔지? 에널 T1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얘는 PV가 되겠지. 맞아요? CD 과정이야. CD 과정에서 자, PV라는 녀석은 에널 T2라는 값이 되거든요. 오케이? 예. 잠깐만요. 누가 났지? 병원이 왔어? 병원이 왔어요. 명현이.
영현이 안 왔어요. 영현이. 네. 선수하고 성준이랑 불러? 아, 어제 출결 체크하고 들어왔구나. 경훈이도 왜 안 하고 들어왔어?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 하고 들어왔습니다. 힘들어서? 아니 하고 했어요. 안 하니까 너 불렀는데? 딴 데서 부른 거 아니야? 다른 친구 불러준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때 한 일의 크기가 두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값은 자,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한일 W1을 살펴보면 W1은 AB 과정이 1이 되겠지. NRT가 돼버리니까 EPV가 되겠지. EPV 곱하기 LN 부피는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지? V에서 3V를 변했으니까 LN 3이라는 값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2라고 하는 녀석은 W2는 NRT2에 관한 값이지. 따라서 PV 곱하기 LN 얘는 3V분의 1이 되버리니까 이런 값이 되고, 즉 얘는 마이너스 PV LN 1이라는 값이 되는데 LN 1은 얼마니 이거? 0인데? 얘는 3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자, 그렇다면 전체 1의 크기는 얼마야? 전체 1의 크기는 얼마? PV 곱하기 2LN 큰일 날 뻔했다. 이름이 치치. 자, 그러면 얘는 PVLN 자, 얼마가 돼버리죠? 3 끝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게 한 1의 크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리원에서는 아무래도 NRT, LN 처음 부분에 나중 크기라는 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등적, 등압, 기관법, 과정과 열기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열의 출입 과정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열의 출입이 존재합니다. 등압 과정에서 열의 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한 일의 크기의 합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보통 계산하면 이게 5PV가 나올 거야. 5 곱하기 압력 곱하기 부피가 되어버릴 거야. 자, 열의 출입 DA와 AB 과정에서 자, Q1의 열을 흡수하고 BC 또 CD 과정에서 Q2의 열을 방출해 주게 된다. 자, 두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된 양의 총합이 되는 거지. 따라서 한 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는 Q1-Q2이다. 외부에 하는 일 자, AB 과정에서 외부에 자, P 곱하기 P2 곱하기 V2-V1만큼의 일을 하지. 아래 넓이만큼 일을 하고, CD 과정에서는 그 아래 넓이만큼의 일을 외부로부터 받게 되지. 따라서 순수하게 한 일의 양은 자,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즉 P2-P1 곱하기 V2-V1이라는 넓이가 되어버린다.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한번 순환 과정 동안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므로 순수하게 흡수한 열 에너지가 순수하게 한 일과 같다. 따라서 Q1-Q2는 자, P2-P1 곱하기 V2-V1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은 이상기체를 작동물질과는 열기관의 흡수한 과정을 압력 부피 관계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AB 과정의 열을 흡수하고 DA 과정의 열을 흡수하지. 일반적으로 그래프상에서 PV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온도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해.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 에너지가 온도가 높아지지.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되어버린다. 오른쪽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반대는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주문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역시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B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가? AB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의 크기는 아래 넓이가 되겠지. 2P 곱하기 2V가 되니까 4PV라는 값이 돼버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유제는 그냥 똑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카르노 기관은 자, 그 사이에 심화 부분 다 들었던 얘기지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 파르노 기본 같은 경우에 주어진 온도가 있거든. 주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이용해서 효율을 계산하면 최대 효율이 돼버린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시간 그리고 공간의 상대성 이론을 봅시다. 이 연력학 파트는 PV 그 관계 그리는 데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야. 아니면 순수하게 기체 팽창에 관해서 두 부피 줘놓고 보일차를 법칙성 이상기체 상태방정 구조에서 해결하는 문제. 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피스톤을 같이 껴놓고 양쪽의 공간으로 나눠주는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자,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한번 살펴보자. 자,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얘기를 살펴보자. 자, 먼저 갈릴레이의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갈릴레이의 상대성을 갈릴레이의 상대성을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갈릴레이 얘기하는 상대성을 우리 관성 기준틀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거든요. 자, 좌표계에 설정해 주는 데는 뭘 설정해? 관성 기준틀이라는 걸 설정해. 자, 관성 기준틀하에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가진지 자, 이쪽에 좌표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 좌표 설정할 때 x, y치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편의상 운동 방향을 x 방향이라고 하고 그 외에 수직한 두 방향을 y와 g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하죠. 자, 이때 이 개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 그 개와 같이 움직이는 그 물체와 같이 움직이는 또 다른 개가 있다라고 간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가 있어. 계양구청이 원점이라고 하죠. 이때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 일정한 속도. 그 버스에서 날아다니는 날파리가 있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 날파리의 운동을 관측하는 방법은 바깥쪽 계양구청에서 관측하는 방법과 또 버스와 같이 가면서 관측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버스에 해당하는 좌표를 설정하고 빼보도록 하죠. 자, 이게 처음에 겹쳐져 있어. 이게 겹쳐져 있어.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 돼버리는데 이 개를 s 프라임계 그리고 원래 개를 s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어. 자, 여기 어떤 한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의 위치를 살펴볼 거야. 가만히 있다면 그냥 두 좌표계가 보는 관점이 똑같겠지. 바깥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그런데 이 좌표계는 지금 x방향으로 u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버스가 달려가야 되겠지, 그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물체의 위치를 살펴보니까 자, 이 좌표계가 이동을 해서 버스가 이동을 한 거야. 자, y 프라임 여기 와 있고 x 프라임은 여기 와 있고. 자, G 프라임 이쪽에 있겠지. 자, 이때 파리의 위치가 변화됐어. 이 파리의 위치를 관찰하려면 어떻게? 자, 이 개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지. 이걸 뭐라고 할까? 얼 프라임 벡터라고 표현하자. 자, 그리고 자, 원점 5에서 관찰한 위치 벡터는 또 어떻게 나타내주지? 얼이라고 표현해줄게. 자, 그러면 버스의 원점은 계양구청 원점에 대해서 어때? 얼마의 속도로 움직임이? u라는 속도로 움직임 이동거리는 등속 운동하니까 ut라는 값을 갖게 될 거야.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얼벡터는 벡터의 합성에 의해서
all 프라임 벡터 플러스 ut가 됩니다. 따라서 all 프라임이라는 벡터는 얼마가 되지? all 마이너스 ut라는 값이 되어버리겠다. 우진이 아니야? 맞아. 어? 머리카락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성분을 분해해서 얘기할 수 있대. x 프라임이라는 값은 x 마이너스 ut야. y 프라임이라는 값은 y, g 프라임이라는 값은 g야.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값도 같아. 오케이? 자, 얘네들을 미분해 보자. 이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 자, 그러면 얘는 dt분의 dx 프라임이라는 녀석이. 자, 뭐가 돼 버리지? dt분의 dx 프라임 뭐가 되니? dt분의 dx 더하기 u라는 값이 돼 버리겠지. 즉 얘는 vx 프라임이라는 값이 vx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자, 마이너스 u라는 값이 됐어. 자, 그다음에 나머지 똑같이 쓰면 dt분의 d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dt분의 dy, dt분의 d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dt분의 dg가 돼버리는데, 자, 이 값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v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y, 또 v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g가 돼요. 얘네들을 다시 합성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v라는 녀석은 하나 더. t 프라임은 여전히 누가 같아? t와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쓸 수 있대. v 프라임 벡터라는 녀석은 v 벡터 빼기 u 벡터가 되는 거지. 의미를 한번 잘 살펴봐. 움직이고 있는 좌표에서 측정하는 속도는 물체의 실제 속도, 지면을 기준으로 하는 속도 빼기 관측자의 속도가 되겠지. 이게 바로 뭐가 돼? 상대 속도가 된다. 이게 상대 속도이다. 자, 한편 이 식들을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지? 가속도가 된다라고 해서 직접 쓸게. 얘는 ax 프라임은 ax u를 미분하면 얼마일까? 상수이기 때문에 0이야.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자, 그래서 얘는 0이야. 자, 그 다음에 uy 프라임은 ay 프라임은 ay와 같고, a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g와 같고, 자, 또한 t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t와 같아서, 자, 얘 가속도를 정리해보면 가속도는 뭐가 돼? a라는 벡터는 a 프라임 벡터는 a와 같다라고 얘기해. 양면의 물체의 질량을 곱해주면 힘이 되겠지. f 프라임은 f와 같다라고 해. 즉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동일하게 표시되는 경우에 이런 개를 우리는 뭐라고? 관성기준틀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관성기준들은 정지하거나 또는 등속도로 운동하는, 자, 이런 개를 관성기준틀이라고 불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이번에는 관성 운동, 자,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냥 다 보고 갈게요. 다 보고 갑시다. 지워 되죠? 지워 됩니까? 네. 특이한 사람 별로 없네. 재미없나 보다. 자, 이런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비관성 기준틀이라고 표현을 했어. 비관성 기준틀이라고 해도 요즘은 가속 기준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 가속계야, 가속계. 옛날에는 비관성 기준틀, 좌표계라고 해요. 자, 비관성 기준틀이라고 해도 요즘은
가속 기준들, 가속 좌표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똑같은 과정을 또 반복할 거야. 자, 여기에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개와 자 그리고 지명 기준계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점의 위치가 일치해 있을 때, 자 얘는 지금 현재 속도가 뭐가 돼버려? u라는 속도를 갖는데 이게 ui라는 속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 곳을 지나면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서 특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물체 살펴보면 얘는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 자 얘의 가속도는 얼마의 가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할까? b가 되는데 얘는 BIS로 움직인다라고 해. 얘는 가속도야. 얘는 뭐가 돼? 처음 속도야.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야. 어떤 한 점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이 점의 위치 벡터는 얼마가 돼버리지? 얼 프라임 벡터. 자, 그러면 원점에서 프라임계의 원점까지 위치는 어떻게 나타내주지? 가속도 운동하니까 ut 플러스 2분의 1 bt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원점에서 p까지의 위치 벡터는 얼 벡터가 되는 거지. 아까 또 그대로 반복이야. 자, 얼 벡터라는 녀석은 얼 프라임 벡터 플러스 ut 플러스 2분의 1 bt 제곱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얼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얼 벡터 마이너스 ut 마이너스 2분의 1 bt 제곱이 되겠지. 이것도 성분으로 나눠봐봐. 성분으로 나누면 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x 마이너스 x 방향으로만 나타나니까 ut 마이너스 2분의 1 bt 제곱이 되고 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y와 같고 g 프라임은 g와 같고 t 프라임은 t와 같고. 시간을 왜 자꾸 이렇게 해줄까? 실제로 매우 큰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측정한 시간과 그 개 안에서 측정한 시간이 변화해요. 이 갈릴레 변화는 나중에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로런츠 변환이라는 변환으로 변화되거든요. 바뀌게 되는데 그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는 거야. 로런츠 변환이 우리 원과정에서 안 나와. 학교에서 쓰지 않거든. 쓰지 않고 상대성 이론 언제 할까? 아마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던 것 같아. 자, 얘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x를 v로 바꿔주고 얘는 t에 대해서 미분만 해주면 돼. 자, 그럼 얘는 vx 프라임이라는 건 뭐야? x 방향의 속도는 바깥쪽에 보는 속도 마이너스 u 마이너스 bt가 돼버리겠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t에 대해서 v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y, v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g가 되고 t 프라임은 t와 같겠지. 이번에는 다시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a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x, 얘는 미분하면 0이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b. a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y, 자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고 a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h, 또 t 프라임은 t와 같게 돼. 얘네들을 100%로 묶어버리면 이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 a 프라임 벡터라는 녀석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돼요. 양변에 m을 곱해볼까? ma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ma
마이너스 MP가 돼요. 얘는 F 프라임이라는 놈이 F 마이너스 MP가 돼요. 자, 만일 F 프라임이 0이라면 F가 0이라면 소리 물체에 실제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지. 그럼 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 경우 F 프라임이라는 녀석이 뭐가 되니? 마이너스 MP라는 힘이 되버렸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타났네? 가상적이네. 이게 바로 관성력이라는 힘이야. 관성력의 수학적 도입이 이 방법으로 도입하게 되는 거지. 현상을 갖고 볼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갈릴레이 상대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길가에 나무는 길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리는 자동차에서 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처럼 관찰자가 어떤 운동 상태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 물체의 운동도 다르게 관찰되어진다. 자, 좌표계에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 마련된 틀, 즉 기준을 이야기한다. 기준 틀이야. 그래서 좌표계를 기준 틀이라고 이야기해. 자,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우선 좌표계를 설정해야 하며 좌표계는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나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버스의 고정된 좌표계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정지했거나 일정한 것은 우리 F가 똑같았지? 그래서 얘는 관성 기준 틀. 그리고 없는데 힘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지? 맞아요? 이거 관성력이라고 하고 얘는 가속 기준 틀 또는 뭐라고? 비관성 기준 틀이라고 합니다. 좌표계에 따라서 물체 운동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선 도로를 따라서 버스가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버스 안의 손잡이가 기울어져 있는 동일한 상황을 지면에 서 있는 영희와 버스에 탄 철수는 다음과 같이 관찰하게 된다. 관성력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버스가 앞쪽 방향으로 A라는 가속으로 가속이 되지고 있다. 자, 이때 원래 버스 안에 손잡이 자, 실에다 추를 매달아놨다라고 하니까 이 추는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뒷방향으로 기울어지게. 기울어진 이유를 안에 있는 관찰자와 밖에 있는 관찰자가 서로 다르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밖에 있는 관찰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라고 하는 중력이 나타나고요. 자, 또 실이 이쪽 방향으로 T라는 실이 실의 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힘의 합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앞쪽 방향으로 MA라는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I자 힘이 MA가 돼서 얘가 앞으로 A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속 운동하기 위해서는 가속 운동하기 위해서 기울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밖에 있는 관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뭐가 돼? mg 더하기 t라는 힘이고 이게 뭐가 돼? ma가 돼서 가속 운동을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반면에 버스와 같이 가는 관찰자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뒤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안에 있는 관찰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는 자기가 스스로 간다고 생각해? 안 간다고 생각해? 잠 잤어? 아니, 저마다 왜? 눈이 충혈돼서. 눈이 충혈돼서. 에이, 눈이 충혈돼서. 충혈돼 있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피곤해서 그러지. 손에서 그렇게? 나는 근데 왜 안 터지지? 눈이 중에 하나.
눈 뻑뻑하고 이런 건 아니지? 네. 불편한 건 없지? 아까 사람 되게 많은데 네,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검사 좀 받으려고 한 거 같다가 3시간 기다렸어. 진짜 결과 노안이네요. 보시던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잖아. 근데 막 눈 감고 희한한 현상이 다 있었어.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서 TV를 보고 있는데 진짜 이상한 경험을 한 거야. 갑자기 눈이 이상하더니 이쪽 눈은 위를 보고 이쪽 눈은 아래를 봐. 그래서 보는데 이쪽은 식탁이 보이고 이쪽에 베란다가 보이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좋됐다. 뭔가 한 30분 정도 계속 누워있으니까 제자리 많이 들어졌어. 진짜 신기한 경험 아니니?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동안근이지 6개가 있고 한쪽 눈에 동안근 운동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끔 돼 있거든. 사람 눈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누웠다 약쪽 봤다 막 뺑뺑 이경규처럼 분리해서 나오는 대단한 동안근 소유자들이지. 진짜 신기했어 이거. 어지러워서 못 움직여 이거. 하나는 땅을 보고 하나는 하늘 보고. 카멜레온도 아니고. 카멜레온이 막 삼지사방부지. 초식동물도 삼지사방부지. 육식동물은 눈이 정면을 바라보게 돼 있고 초식동물들은 옆 뒤를 다 보게 돼 있지. 역자랑하는 거야? 네. 조금은 물어봐야죠. 약자랑하는 거야. 약쟁이.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안 하지만 옛날에 변검사했지. 대변검사 학교에서. 그거를 기생충 박멸협회에다가 보내면 현미경을 갖고 희석을 해갖고 똥을 다 분석을 해. 그래서 기생충 R을 보고 어떤 기생충이 몸에 있는지를 확인해 준단 말이야. 이 기생충 R마다 특색이 다 다른가 봐. 근데 6학년 때 우리 반에 한 여자애가 똥을 갖다가 왔는데 결과가 거의 골 때렸지. 보통 그때 검사하는 게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기생충. 다 기생충이야. 천충, 천충, 윤충. 그래서 보통 한 6가지 정도를 검사를 했거든. 근데 이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이 약을 나누죠. 근데 같은 약이야. 이 선생님이 약 큰 병을 2병을 들고 온 거야. 플라스틱 병. 그랬더니 불러. 회충. 자, 회충 앞으로 나와. 막 불러줘 명단을. 줄 서. 선생님이 몇 알씩 나눠줘. 그 다음에 요충 다 불러. 적어놓고 또 나눠줘. 12지장충 다 해갖고 다 나눠줬는데 여자애가 다 나간 거야. 약을 이만큼 갖고 있어. 근데 촌이다 보니까 애들이 부러워갖고 야 하나만 싫어 내 거야.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 하나를 먹고 똑같이 한 번 먹어도 다 죽는데 똑같은 효과를 갖는 약이잖아. 근데 이만큼 가지고 뭐하게? 판매? 요즘 젤콤 하나리면 끝나죠? 옛날 기생충 약은요, 약을 먹으면 기생충이 실체가 그냥 나왔어. 기생충이 그 자리에서 죽어갖고 그냥 나왔어. 똥으로. 똥하고 같이 나왔어. 똥이 아니지. 걔는 온갖 보호막으로 몸을 덮고 있잖아. 소화되지 않으려고. 그래갖고 그 상태로 그냥 나왔어. 그런데 요즘은 젤콤은 녹여주지. 녹여갖고 나와. 젤콤 소량 먹어봐. 산채로 그냥 나와. 기절해갖고. 자, 젤콤 4분의 1할 정도. 뱃속에 내 뱃속에 뭐 있는지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요즘 거의 기생충 있는 사람 거의 없지. 영양 상태 되게 좋은 사람이 없어. 마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마른 사람.
이 대웅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어. 그렇지. 흡수에 잘 있다. 내가 기생충. 근데 1년에 2번 정도 먹으래요, 분가로. 모르니까. 요즘도 별 희한한 기생충들이 되게 많잖아. 전에 과학동화가 아니고 뉴턴지라는 잡지 있지. 과학 잡지에 기생충 특집이 나왔어. 기생충 특집이 나왔는데 중기에 있는 한 아이가 갑자기 급사를 했대요. 갑자기 죽은 거야, 얘가. 갑자기 죽으면 부검을 하잖아. 병원에서 부검했더니 의사가 기겁을 한 거야. 간이 전체가 회충으로 차 있어.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죽은 거야. 간이 다 전체가 거의 한 80%가 회충이야. 어떻게 들어간 거야? 12지장에서 담도라는 게 있어. 쓸개즙이 나오는 관이 있는데, 쓸개관이 있는데 거기를 타고 이자를 통해 갖고 간까지 간 거야. 거기에서 마구 번식해 갖고 간이 영양 덩어리잖아. 거기서 조혈작용도 해주고 양분도 분해하고 모든 게 탄수화물 계열은 간을 지나가지. 간물을 통해서 간을 지나가니까 영양분이 많아서 거기에 회충이 갔나. 희한한 사건 많아서 그 책 보고 내가 엄청나게 웃겼어. 또 어떤 경우 있는지 아니? 나이강 근처에 사는 어떤 아이가 갑자기 부품을 호소한 거야. 그래갖고 의료시설이 나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봤나 봐. 근데 희미하게 뭔가 여러 개가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내시경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했대. 수술해갖고 배를 가르는 순간 의사가 기겁을 했대. 윗속에서 미확인종 곤충이 20여 마리가 있대. 미확인 곤충. 펩신에 의해서 소화도 안 됐어. 이게 몸에도 뮤신 바르고 다녔나? 펩신에 의해서 소화도 안 되고 그냥 거기에 지들끼리 뚫뚫 뭉쳐가고 주는 먹이를 먹은 거야. 그래서 의사가 추정하던데 아마도 얘는 뭐 때문에 이제 길거리 다니다가 뭐 하다가 열매 같은 걸 따먹었는데 거기에 아마 곤충의 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곤충을 삼킬 수는 없잖아.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고양이 혹시 집에서 기르는 분이 있니? 고양이 집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구충을 진짜 잘해줘야 돼. 고양이는 아주 독특하게 피부 밑에서 피하 조직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이 있더라고. 근데 걔가 돌아다니는데 잘못해갖고 뇌 속으로 들어가면 뇌를 파먹는데요. 근데 이 경우를 케이스를 그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아침에 여기인데 점심 때 여기 있어. 저녁 때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거를 피하 조직을 절개해갖고서는 꺼내주는데 흉이 지면 안 좋으니까 얼굴에 있으니까 얘를 컵으로 간호사가 쫙 몰아가더라. 시험관 같은 거를 이렇게 꼭 눌러놓고 얘를 머리 속으로 머리카락 있는 쪽 몰아간 다음에 째고 빼더라고. 되게 징그러. 그 다음에 요즘 생선에 또 조심하라고 하지. 생선에도 자연산인 경우에는 기생충이 어마무시하게 자연산. 근데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회 안 먹잖아. 내 거 보고 나서 즐거워 그래 버렸어. 조심하세요. 날로 먹지 말고. 자, 그럼 어떻게 먹냐고? 생선에 익혀 먹으면 되잖아. 거의 다 횟집에서 파는 대부분의 생선들은 다 양식이야. 양식은 물이 소독된 물로 키우기 때문에 정제된 물로 키우기 때문에 기생충이 없답니다. 생선에 가장 많은 게 고래회충이지. 본 사람 있어요? 어디서 봤어? 물고기에서 나오는 실제로? 실제로 바보야. 고래회충 어디 가면 쉽게 볼 수 있냐면요. 마트에 가시면은 고등어 갖다 놓은 생물 고등어 갖다 놓은 데가 있어. 포장을 해놓거든. 근데 고기를 유심히 뚜렷하게 봐봐.
뭐 하얀 구더기 비슷한 게 꼬물꼬물해. 그게 걔야, 고래배추. 귀엽다고?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귀가 없죠. 감각 기관에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요. 먹으면 큰일 나요.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들이 위에 박혀가고 갈고리 같은 거 위에 박혀가고 거기에서 고정이 된대요.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 괜찮은데 얘가 살을 파고든대네. 그래서 장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장간막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되게 위험하대요. 그래서 걔는 내시경 받고 잡아갖고 끄집어내요. 자, 안에 있는 관찰자는 어떤 걸 느낍니까? 이런 걸 느낍니다. 얘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힘 갖고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죠. 어떻게 됩니까? 얘는 또 다른 제3의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제3의 힘이 필요하다. 관습적으로 프라임 붙이기 때문에 붙였어.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이 자, 어떻게 나타나지? T 플러스 mg 플러스 f 프라임이 뭐가 돼? 0이라고 나타나지. 따라서 f 프라임이라는 힘은 마이너스 t 플러스 mg 라는 힘이 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m a가 돼서 이런 힘을 우리는 뭐라고? 움직이는 가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내의 관측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이다 라고 해서 얘를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fictitious force야. fictitious가 픽션에서 온 말이거든. 허구적인 힘이라는 뜻이야. 존재하지 않는 힘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관성 좌표계, 관성 기준틀, 관성계. 자,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로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가속되지 않는 좌표계를 말한다. 자, 얘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가 돼.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에서는 뉴턴 법칙, 제2법칙이 성립함으로 힘이 똑같았지. 같은 힘이 작용하게 되었단 말이야. 뉴턴 제2법칙으로 물체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고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이다. 가속 좌표계.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를 말한다. 가속 좌표계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마치 어떤 가상의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성력이다 했지. 이처럼 좌표계의 가속도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관찰되는 가상의 힘을 관성력이라 한다. 즉 가속 좌표계에서는 관성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며 관성력을 고려해야만 뉴턴 운동 법칙에 적용할 수 있다. 뉴턴 운동법 적용 안 하고 힘의 평형 관계를 만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정지하는 것처럼 표현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관성계를 비관성 기준 틀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또는 비관성계. 자, 그래서 얘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상대 속도는 남의 속도 빼기 나의 속도 해주면 되는데 아까 나타난 배경이 관성 기준 틀상의 가속도 계산이야. 가속도 계산이 아니고 속도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 자, 물체 운동이 서로 다른 관성 기준계에 있는 관측자가 관찰을 했을 때 두 관측자의 관측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상대 속도. 그림은 한 좌표계에서 측정한 속도를 각각 VA, VB로 일정한 물체 A, B의 델타 시간, 델타 t 동안 이동하는 이러한 것을 나타냈다. 이 좌표계에서 델타 t 동안 A와 B가 이동한 거리를 각각 델타 XA, 델타 XB라고 했을 때 델타 XA라는 값은 VA 델타 T, 델타 XB라는 것은 VB 델타 T가 된다. 자, A가 관찰했을 때 델타 T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는 델타 XAB가 되는 데는 델타 XAB는 델타 XB 마이너스 델타 XA가 돼버리므로 자, VB 델타 T 마이너스 VA 델타 T가 돼서 VB 마이너스 VA 곱하기 델타 T라고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델타 T분의 델타 XAB는 자, VB 마이너스 VA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상대 속도를 굳이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 이 결과 A와 같이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B의 속도를 탑으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고 한다. 즉
하나의 동일한 좌표계에서 측정한 A, B의 A, B의 속도를 각각 VA, VB라고 했을 때 A와 B에 대한 상대 속도 또는 A와 관측한 B의 상대 속도는 VAB라고 하고 VAB는 VB-VA가 됐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버스가 트럭 위에서 어떤 아이가 공을 던집니다. 트럭 위에서 관찰하는 모습은 얘는 연직 상방 운동을 하겠죠. 한 트럭이 등속도 운동하는 과정에 하에서. 그래서 얘가 연직 상방 운동을 하게 되는데 수평 방향의 속도를 상대 속도가 0이다라고 해서 얘는 등속도 운동하거나 정지하거나 똑같은 형태로 보이게 된다라고 해. 하지만 바깥쪽에서 관찰한 아이는 수평 방향의 속도를 공이 갖고 있었지 던지는 순간 계속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물체의 속도는 관측하는 관성 좌표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지만 물체의 가속도는 동일하게 측정된다. 즉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관성 기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질 수가 있다. 등속도로 달리는 트럭 위의 관측자. 공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지 이걸 받게 되므로 공은 중력 방향의 일정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된다. 지면의 정제는 관측자가 보는 것은 공이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고 수평 방향의 등속도 운동을 하는 포물선 운동으로 관측되어진대. 하지만 이때도 작용하는 중력은 똑같지. 그래서 두 물체는 일정한 가속도를 갖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A 앞의 경우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는 거고 얘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평면상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Y 방향으로 똑같은 중력을 받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두 관성 좌표계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떠한 역학적 실험도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된다.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 모든 관성계에서는 운동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힘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빛의 속력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측정하려고 노력들이 시도되어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갈릴레이야. 갈릴레이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라는 가정하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무식한 방법을 썼어요. 시간 측정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거리 측정만 되고 우리가 감각으로 눈을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반응 속도도 다 무시한 실험이었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조수에게 호수에서 산에서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관수했다는 얘기도 있고 호수에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뉴턴도 사가 떨어지는 거고 중력 법칙을 발견했다고 얘기에 나오는 판이니까 갈릴레이가 조수를 시켜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시도를 보냅니다. 어떻게? 등불이 있는데 그때는 광해가 없지. 주변이 깜깜하단 말이야. 별빛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불빛을 번쩍하고 셔터를 열어줘요. 그리고 바로 닫아. 그럼 조수가 그 불빛을 느끼고 셔터를 다시 열어줘. 그럼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은 갈릴레이가 측정을 하는 거야. 뭐 갖고? 멀리서 들리는 교회 종소리를 이용해서. 밤 12시에 교회에서 종을 칠 때 종을 시작하면 열었다 닫았다 보고 몇 번째 종.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갈릴레이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땡 했는데 갔다 왔어. 근데 빠르긴 빠르다 라는 걸 느꼈다는 거지. 그리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여기서 유의미한 것은 빛의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유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 사람들이 측정을 했는데 웨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체물리학자야. 이 웨머라는 사람은요, 목성의 위성의 식현상을 관찰하게 돼. 그때 관측한 게 목성의 위성인 이오의 식현상이 목성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지구에 뭘 계산합니까? 지구의 대략적인 공전 반지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용해서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측정한 값이 그래도 상당히 근처까지 왔어요. 약 2.12 곱하기 10의 8cm/s까지 측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 지상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측정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휘조예요. 휘조. 자, 휘조라는 사람은 누구를 이용합니까?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톱니바퀴의 첫 번째 톱니바퀴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거리 약 8km 정도가 됐죠. 그 거리에 거울을 세워놓고 빛이 갔다가 톱니바퀴 다음 톱니바퀴를 지나가게끔 이 회전 속도를 조절을 해줬어요. 거리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톱니바퀴의 시간을 알 수 있지. 회전수를 알면 톱니바퀴 한 톱니만큼 지나가는데 거리는 시간을 관찰할 수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답니다. 상당히 정확해졌어요. 그 다음에 자, 푸코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은 자, 이걸 톱니바퀴 대신에 회전 거울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의미는 최초로 실험실에서 측정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 푸코는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사실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한 빛의 속도 유한한 값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빛에는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지. 자, 뉴턴은 빛이 입자성을 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사와 굴절 법칙을 증명해내는데 굴절 법칙이 좀 어설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적 개념하고 안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비슷한 시절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뉴턴과 비슷한 시절에 있던 사람이 호이겐스야. 하위헌스라는 사람. 이 하위헌스라는 사람은 빛의 파동성을 주장을 했어요. 뉴턴한테 CR 먹힐까? 안 먹히죠. 뉴턴이 요즘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누구니? 하이마? 돌아가시잖아. 아무튼 올해 작년 노벨상 수상자하고 선생님 정도의 비교. 호이겐스 얘기가 안 먹히는 거지. 안 먹히고 지나갔어. 그러다가 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영이라는 사람이 간섭 실험과 회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조금 더 지나서 프라우노프와 프레넬이라는 사람들이 회전을 증명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빛의 파동성이 힘을 얻게 되죠. 결국에 맥스웰이라는 분이 전기와 자기에 관한 법칙을 정리하다 보니까 빛이 속도가 전기와 자기와 관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공 중에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cm/s라는 것을 확인하고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되죠. 헤르츠가 자, 금속판에 자, 방전을 시키면 주변에 있던 또 다른 회로에서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또 다른 방전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빛은 전자기파를 발생시켰거든. 전자기파의 일종이고 맥스웰의 주장이 옳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헤르츠는 실험을 하는 과정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초반에. 그래서 이 금속판, 구리판이었는데 구리판에 짧은 파장의 빛을 쪼여줬더니 전자가 다시 튀기는 걸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 현상을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지. 이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하는데, 자, 이 헤르츠 실험 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알아내려고 했는데 못 알아냈다가 아인슈타인이 한 방에 해결을 해버리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를 해결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다? 빛의 입자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파동성이 없어진 건 아니지. 그래서 빛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물질이 빛이 파동이었는데 입자성을 갖고 있다. 물질도 입자성 대신에 파동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지. 그래서 전자 등에서 물질파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물질파 발견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톰슨의 아들 톰슨.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 물질파가 확인되지면서 물질에도 이중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빛의 파동성 이전에 이런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빛의 입자성 이전에 광전효과 이전에 광전효과가 나올 무렵에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빛이 뭐라면 파동성을 갖는다면 매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데요. 자, 물리에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면 그거를 에테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이 표현해 왔어요. 그 전에도 에테르라는 이름 가진 아이가 있었거든. 자,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매질을 에테르라고 주장을 했고,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클슨하고 몰리가 실험을 하게 돼. 사실은 마이클슨의 실험 장치를 위해서 몰리가 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마이클슨 몰리 실험인데, 자, 빛의 간섭계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돼요. 간섭계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하는데, 간섭계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 얘는 빛의 파장 단위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또 매질의 굴절률도 계산해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씁니다. 평균이 지각한 주제에 전두자네. 아이, 이제 꾸벅거리고 있었는데 왜? 자, 여기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이 있는데 이쪽에 반거울이라는 게 있대요. 반거울은 이 책에서는 빔 분할기라고도 표현해요. 빔 분할기. 반은 투과시키고 반은 반사시켜. 그래서 반거울이라고 하거든. 영어로는 해프미러야. 해프미러. 근데 빔 스플리터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자, 아무튼 반거울이 있고요. 자, 이 방법 이쪽에 거리가 똑같은 만큼 L0만큼 떨어진 곳에 거울을 갖다 놓고 또 이쪽으로부터 또 똑같은 만큼 이 방법의 두 개는 무시하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쪽에 뭐가 있어? 똑같은 거리에 또 L0만큼의 거울이 있다라고 얘기하자. 자, 그리고 이쪽에서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빛은 이쪽에서 직접 가서 여기에서 반사가 돼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한편 이쪽에서 출발한 빛은 반사돼서 다시 반사돼서 투과돼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살펴보니까 거리에 대한 차이가 있니 없니? 경로 차이가 없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광 간섭이 일어나고, 두 경로로 온 빛이, 얘는 같이 온 빛이거든. 하나는 이렇게 갔다 오고 하나는 이쪽으로 갔다 오니까 여기서 오광 간섭 무늬를 관찰할 수가 있었대요. 이거를 거리를 조절해줘. 그럼 4분의 파장만큼 움직일 때마다 오광 간섭이 바뀌어버려. 그걸 이용해서 파장의 단위로 거리의 움직임 거리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몇 번 바뀌었다, 구강이 몇 번 바뀌었다, 또는 몇 칸이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데 마치 가는 것처럼 보여서, 자, 이거를 측정해 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그게 목적이 아니야. 자, 얘는 나 움직이게 할 거야.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할 거야.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 역학적 모형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그 역학적 모형까지만 설명해주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고, 자, 역학적 모형으로 강물 문제가 있어. 내일 보면 아시겠지만, 똑같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 폭이 얼마의 강이 있다라고 하니까 120m짜리 강이 있다라고. 자, 여기서 최단 거리로 가게 할 거예요. 자, 이 보트는, 배의 속도는 잔잔한 물결에서 5m/s로 움직일 수 있어. 그런데 이 강물이 3m/s로 흘러 내려오고 있다라고. 자, 그러면 최단 경로는 어떤 경로일까?
직접 마주보고 있는 곳까지 갔다가 오는 거리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배는 어떤 방향으로 운행을 해야 되지? 강의 상류 방향으로 운행을 해야 될 거야. 얘가 5m/s로 가는 동안에 3m/s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속도는 강풍에서 본 배의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3m만큼 이동한다라고 하죠. 이걸 120이라고 말하자. 자, 얘의 속도를 그냥 뭐라고 할까? V라고 하자. 강물의 속도는 뭐라고 할까? U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빨간 강풍에서 본 속도는 얼마가 되지?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이라는 값이 되겠지. 그렇죠? 자, 이 거리를 L0라고 하죠. 그러면 A점에서 출발해서 B점까지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만큼 걸릴까? 자, T는 얼마 걸리지? T1이라고 하자. 얼마 걸리대? 루트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분의 얼마? 2L 제곱만큼이 움직여.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 그냥 배 똑바로 넣으면 훌륭하고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배가 큰 방향으로 가게 돼. 자, 여기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강물 문제로 얘기해 주자. 강물이 있어. U로 흘러내려오고 있대. 자, 이때 한 점 C에서 또 다른 점 B로 L0만큼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오려고 해. 그러면 가는 속력은 얼마가 돼버리지? V 플러스 U가 돼버리겠지. 배속력이 강물보다 충분히 크다면, 자, 돌아오는 데 걸린 속도는 얼마가 돼? V 마이너스 U가 될 거야. 그럼 왕복 시간이 얼마가 될까? T2라는 녀석이 얼마가 돼? T2라는 녀석이 V 플러스 U분의 L0, 그죠? 더하기 V 마이너스 U분의 L0가 될 거예요. 자, 두 녀석을 통분시키면 어떻게 돼버리죠?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분의 2VL0가 돼버려요. 자, 이때 이 녀석의 B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얘 B를 한번 계산해 볼게. T1분의 T2의 B를 한번 계산해 볼까? 그 옛날 하이탑 연습 문제지. 자, T1분의 T2를 구해보면 얘는 뭐가 돼? 루트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분의 2L 분의, 자, 얘는 루트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의 제곱분의 2VL 제곱가 되버리겠지. 자, 그러면 이 L0 지워져 버리고 얘 하나 지워져 버리지. 따라서 뭐가 돼버립니까? 루트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분의, 자, V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양쪽을 V로 나누면 다시 이렇게 내버릴 수 있겠지. 1 마이너스 V분의 U의 제곱분의 2라는 결과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빛의 경우에 이런 주장을 해줄 수가 있어. 자, 이 장치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어. 얼마로? V로 진행을 했대. 만약에 이 V로 진행했다면 주변에 있는 물질은 상대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지? 장치만 이동하니까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지. 이 주변에 누가 있다고? 에테르가 있다고. 자, 에테르의 운동이 V로게 됐대. 이때 빛을 쏴줄 거야. 똑바로 빛을 쏴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 에테르가 흘러나오면 어떻게 쏴줘야 돼? 이 방향으로 쏴줘야 되겠지. C라는 속도로 가고 얼마로 오게 돼? V라는 속도로 오게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 얼마?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이라는 속도를 갖고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야. 저거처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 방향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게 되지? 자, 거슬러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할 때는 얼마?
V 마이너스 C 마이너스 V로 나타나겠지. 네. 그리고 다시 같은 방향으로 올 땐 C 플러스 V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이런 식으로 측정돼 줄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경로는 이 두 경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로는 같지.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의 경로 차이에 의해서 여기에 간소무늬에 도감가스무늬에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 다음 시간 계산에서 이야기해드리겠지만 변화는 없었대. 오케이? 변화가 없었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대. 그 이야기인즉슨 계산 결과가 이 V가 0이라는 걸 얘기해줘. 얘는 움직이는데 V가 0이야. 측정할 수 있는 만큼 엄청난 정밀한 오차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도 0이야. 그 얘기는 에테르는 없다. 그래서 결론은 에테르가 없어.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었어. 어떤 상태로 움직이더라도 빛의 속도는 뭐가 된다? V가 0이니까 C가 된다는 사실이야. 얘도 V가 0이니까 어떻게 움직여도 빛의 속도는 C다. 그래서 자,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해드리고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각도가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에 대한 등시성 얘기가 필요하구나. 시간의 등시성과 그리고 등시성의 상대성 이런 얘기들을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분. 영상 보내주실 수 있나요? 학원에서 받아놓으라고 이제 선생님이 여거나 뒤쪽에 있는 거 아. 아니야? 누가 뒤쪽에 화장대